네, 해봅시다. 14강의 해수의 표층순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층순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해수의 성질까지 얘기를 좀 했었고, 요번에는 바닷물이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순환이라고 하면, 해수의 순환, 네, 해수 순환이라고 하면은요, 두 가지 형태를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표층순환이라는 거 얘기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심층순환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거야. 표층순환, 심층순환. 자, 표층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해수의 바닷물 제일 윗부분, 그 부분에 이제 물들이 어떻게 순환을 하는가, 네,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심층순환이라고 하는 거, 네, 요거는 바다의 훨씬 깊은 부분, 저 아래쪽 그 부분에서는 어떤 순환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이 표층순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구 때문에 이런 순환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람 때문에 일어나, 바람. 그지? 바람 때문에 거기에 바닷물들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표층순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잠깐 불고 마는 바람하고는 상관이 없고 24시간 365일 내내 부는 바람들이 있어. 네, 그런 바람들에 의해서 이 표층순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바람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기대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표층순환의 원인이라고 내가 적을게. 이 표층순환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대기대순환. 지구의 전 규모적으로 뭐 저희도 중위도 고위도 다 해가지고 전 규모적으로 해가지고 순환이 일어나는 걸 대기대순환이라고 할 거고요. 요거는 24시간 365일 내내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좀 쉬울 거야. 그리고 이 표층순환을 결정하는 요인이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닷물이 이동을 하다가 봐봐, 만약 해수가 이렇게 바람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었어. 근데 앞에 만약에 대륙이 있네? 그럼 앞으로 못 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위로 가겠지, 그지? 위쪽으로 하거나 아래쪽으로 가거나 하겠지, 그지? 이런 남북으로 이렇게 꺾는 형태의 이런 순환을 나타내는 건 대륙의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층순환의 원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대기대순환, 그 다음에 대륙 분포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좀 해줘야 돼. 알겠지? 고등학교 2학년 땐가 그럴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시험지에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내 기억으로는 대륜이었어. 대륜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 이 해수의 표층순환의 원인이 뭐냐 적으시오. 여기 나왔거든. 근데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대기대순환은 다 적었거든. 다 적었는데 대륙 분포를 안 적은 거야. 그래서 그때 다 감점이 됐어. 내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시험에 100점이 없었어. 다 감점 돼가지고 애들 적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99점이 최고점이었나? 뭐 이랬던 걸로 내 기억에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이 대륙 분포라는 것도 표층순환에 있어서 중요하다. 됐지? 자, 심층순환은 15강에 나올 건데요. 같이 그냥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은, 자, 심층순환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 심층순환은 이제 저 바다 깊은 곳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받진 않아. 그럼 대신 뭐에 영향을 받을 거냐면, 수온이나 염분에 의해서 뭐가 달라질 거냐면, 바닷물의 밀도가 달라질 거야. 네, 수온이 낮은 차가운 물은 밀도가 커서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거고 염분이 높아서 밀도가 큰 해수들도 가라앉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가라앉는 애들이 계속해서 공급되다 보면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는 순환들이 나타나겠지, 그지? 그래서 수온과 염분에 의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심층순환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심층순환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큰 차이라고 하면은 표층순환은 일단 바람이 씩씩 불어주면 해수가 같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순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야. 근데 심층순환은 말했듯이 물이 물을 밀어주는 형태로 그러니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속도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매우 느린 편.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표층순환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의 해수들은 북반구끼리 놀아. 북반구에서 돌아. 남반구는 남반구에서 돌고 각각의 반구별로 표층순환이 나눠져 있는데요. 심층순환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적 순환입니다.
북반구에서 갔던 밑으로 쭉 이동하던 물들이 남반구까지 가기도 하고 남반구에서 오는 애들이 이제 북반구까지 올라오기도 해. 전 지구적 순환이 심층순환, 표층순환 같은 경우에는 반구별로 반구별로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나눠서 순환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자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어. 됐지? 네. 지금부터 요거를 이제 우리 오늘은 요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배워본다고 생각을 좀 하면 돼. 자, 밑에 대기대 순환이 먼저 나옵니다. 자, 표층 순환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표층 순환의 원인이었던 대기대 순환이 뭔지를 알아야 본격적으로 우리가 표층 순환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네. 그래서 대기대 순환이 나와요. 이 대기대 순환 배우는 원인 적어놔. 얘는 그냥 참고 자료야. 배경 지식이야. 표층 순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층순환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14강 내용은 내가 얘기했지만 통합과학에 아주 똑같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올 거니까 곧 사용할 거니까 바로바로 그냥 암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런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거 뭐냐? 대기대순환. 북반구와 남반구의 각각 거대한 공기의 순환세포를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지구 전체적인 규모의 지구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대기대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요거 별표를 좀 칩시다. 대기대순환의 발생 원인, 요거 별표 칠게. 대기대순환의 발생 원인. 네, 대기대순환의 발생 원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 하고 지구 자전의 영향이라고 되어져 있어. 자,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내가 지구를 좀 그려봤어. 여기다 지구를 그려서 여기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태양빛이 이 멀리서 태양빛이 이렇게 올 거야. 됐지? 사람들 어떻게 서 있냐면요. 적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고, 중위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서 있고, 고위도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어. 그지? 그럼 태양빛이 오게 됐을 때, 자, 지금 적도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머리 위에 태양빛이 이렇게 내리꽂네? 그지? 제일 태양빛을 많이 받는 형태가 될 거고,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와, 옆에서. 그지? 그러다 보니까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되나요? 이거를 너네가 남중고도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봤니? 남중고도. 네, 남중고도가 뭐냐면요. 태양이 우리가 이제 완전 머리 위로 뜨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형태야. 그럼 그 남쪽에 태양이 있을 때 지면으로부터 그 태양까지 바라보는 각도를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할 거거든. 이 남중고도의 의미가 뭐냐면 남중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많이 받아서 덥다야. 됐지? 그러면 이 적도 사는 사람은요, 남중고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더운 거야. 에너지가 남아 돌아. 근데 이 극지방에 사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빛이 옆으로 오는 거야, 옆으로. 마치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항상 막 이렇게 일몰일 때 있지? 일몰일 때. 그때 별로 안 덥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만큼의 빛을 얘네는 맨날 받고 있는 거야. 아무리 오후 1시, 2시라고 해도 빛이 그렇게 들어와. 그러면 에너지 부족하겠지, 그지? 그래서 요 적도 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너무 남고, 에너지 과잉이고, 저 극쪽에 사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지, 그지? 남는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됐나요? 이때 사용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대기대순환, 이 바람이라는 거야. 알겠지? 네. 만약에 이런 에너지의 차이가 없었다면 굳이 에너지가 이동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 얘들은 대기대순환은 생기지 않았을 거야, 그지? 네. 근데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 대기대순환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위도 볼까요? 저위도 적도 부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도 부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보다 많다라고 되어져 있어.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진짜 받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되고,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건 지표에서 지구에서 반사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받는 만큼 내뱉어야 돼.
알겠지? 태양 복사 에너지 받는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 내뱉어야 돼. 그건 이제 지구 평균으로 봤을 때에 대한 얘기야. 근데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내뱉는 에너지가 받는 에너지에 비해서 더 적어. 덜 내뱉는다는 얘기지. 에너지 남는다는 얘기고요.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받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내놓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요 그래프 중학교 때 많이 보지 않았니? 그지?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그래프가 요게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그래프입니다. 됐죠?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의 그래프가 이거거든. 요거. 요 밑에 있는 요거. 그러다 보니 적도에서는 방출하는 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지. 이만큼의 차이만큼을 계속 과잉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이 부분이 에너지 과잉. 남는 요 반대쪽 요 부분이 이제 에너지 부족한 형태가 되겠네요. 근데 지구는요 항상 복사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 복사 평형 상태. 복사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받는 만큼 내보낸다.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 에너지가 부족한 파란색의 면적과 에너지가 남는 빨간색의 면적이 항상 같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보내주고 여기 있는 걸 여기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요 위도 38도에 대한 정보가 좀 눈에 띄지. 자, 이 위도 38도의 위치를 보니까요. 네, 요 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나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나 어때? 같아. 그렇지, 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그 에너지 값이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에너지 값이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이제 오답이 나올 수가 있냐면요. 이런 오답 보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위도 38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양이 똑같다 보니까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에너지 이동이 없는 거 아니냐. 그지? 그렇게 될 것 같아 왠지. 맞지? 하지만 여기 옆에 좀 적어놓을게. 자, 위도 38도는요. 이게 북반구든 남반구든 위도 38도 지역은 에너지의 이동량이 최대인 지점입니다. 에너지의 이동량이 최대인 지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도에서 지금 남는 에너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것들이 38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극지방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럼 이 38도 부분을 갖다가 어떤 통과하는 문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문이라고 하면은 이 문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양이 이 뒤쪽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양보다는 무조건 많겠지. 왜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도 에너지 안 가도 되니까 다 뒤로 보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의 이동량이 가장 맥스인 부분이 이 위도 38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를 에너지가 같으니까 이동량이 0이다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요건 내신에도 많이 나왔고요. 수능 모평이나 이런 거에도 좀 꽤 나온 보기 중에 하나예요. 됐지? 네. 자, 이제 두 번째 지구 자전의 영향입니다. 지구 자전의 영향. 자, 만약에 그냥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차이만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거냐면요. 아까 우리 대기대순환은 3개의 거대한 세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지구 자전의 영향을 안 받게 되면 3개의 순환세포가 안 만들어지고 1개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1개밖에. 자, 그거를 내가 여기다 옆에다 한번 그려줄게. 너희도 한번 여백에 그릴 수 있으면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조금 더 굵게 그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지? 자,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적도 부근이 있습니다. 자, 적도 부근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적도 부근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게 될 거거든, 그지?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공기가 뜨거워져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요 극지방은 여기 90도에 해당하는 극지방은 하강 기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하강 기류가.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이 하강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 차가운 공기가 지면을 타고 쭉 이동을 하다가 그게 적도에 와가지고 다시 가열돼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요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또 대기를 통해 가지고 극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다시 극쪽에 도착하게 되면 냉각이 되면서 다시 하강하게 되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도는, 되니 요런 순환세포 하나만 잃었을 겁니다. 됐나요? 이게 언제냐면, 이게 어느 때냐면 지구의 자전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자전이 없을 때. 됐지? 지구 자전이 없을 때. 자, 이 자전이 없다라는 얘기는, 얘들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없는 거냐면, 지구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있어. 혹시 그 전향력, 좋아요. 전향력이라는 게 없을 때. 전향력이라는 게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그럼 얘는 남반구에도 똑같이 이렇게 거대한 형태의 순환세포 하나, 북반구에도 하나, 이렇게 순환세포를 한 개씩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지역을 저기압 이렇게 부르고요.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들을 고기압 이렇게 부릅니다.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불러. 저기압, 고기압. 됐지? 저기압, 고기압. 자, 그러면 우리가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기억나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이제 저기압들인 거지. 적도 근처가. 그럼 바람이 이제 어떻게 불어줘야 되는 거야? 고에서 저로. 그렇지. 이렇게 바람이 불고, 여기도 고에서 저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이해 가나요? 자, 이 북반구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이런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북쪽에서 불어와서 북풍이라고 하고요. 밑에 남반구에서는 남쪽에서 불어와서 남풍이라고 합니다. 그럼 북풍과 남풍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만 우리가 볼 수 있어. 됐니? 이게 자전하지 않을 때에 대한 얘기야. 근데 우리 실제 바람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적도가 어디냐면 적도가 여기가 적도야. 되니? 세 개의 순환세포가 이렇게 생기게 될 거거든. 자, 요것도 지금 결과만 보면은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줄게. 요거랑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너는 안 그려도 돼.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전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전을 하는 경우. 자전을 한다는 거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자, 전향력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람이 약간 휘어 들어가는 거야. 휘어 들어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어 들어가고요.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용돌이 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다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위도에서는 이렇게 상승기류 나타나는 거 똑같고, 그다음 고위도에서는 이렇게 하강기류 나타나는 거 똑같겠지, 그지? 자, 이 하강기류가 타고서는 땅 타고 육지 타고 내려오다가 원래는 적도에서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제 어디서 올라가냐면요. 위도 60도 부근에서 올라갑니다. 되나요? 왜냐? 전향력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힘 때문에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질 못해. 자, 이 상승해서 올라간, 적도에서 상승해서 올라간 애도 쭉 가다가 그까지 가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내려가게 되냐면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순환세포 볼까? 자, 하나, 둘, 셋. 돼? 세 개의 순환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야. 얘가, 자, 그래서 여기 위도까지 표시를 좀 해주면요. 이쪽이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30도, 60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남반구도 올라간 애가 내려가고, 극에서 내려간 애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먼저 한번 이름을 갖다 정리를 해봅시다. 자, 북반구에서는요, 적도에서, 영도에서 지금 상승하는 형태니까 여기 저기압이겠네. 여기 하강하지? 고기압이겠네. 여기 상승하니까 저기압이고, 극은 다시 또 고기압이 되겠네. 네? 그래서 60도, 30도, 90도에서의 각각의 고기압, 저기압을 표시했어. 자, 그럼 바람이 원래 고에서 저로,
고에서 저로 이렇게 불러줘야 돼. 근데 얘 뭐해? 회전하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휘어? 오른쪽으로 휜다 했었지, 그지? 네. 그러면서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내려올 때 내려오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는 거야. 되니? 응. 그럼 바람이 실제로는 어떻게 불게 되냐면 이렇게 불게 돼요. 이렇게. 돼? 화살표 방향, 화살표 앞으로 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는 게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남반구는 왼쪽으로 휘는 거고, 그리고 얘들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니까 이런 형태의 바람이 불게 되고, 얘는 이렇게. 그래서 요 보라 색깔의 일직선에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요, 휘어 들어가는 형태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이 0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이 고에서 저로 부는 요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무역풍. 근데 이거 외울 때 그냥 무역풍이라고 외우지 말고, 자, 북동쪽으로부터 오는 무역풍이잖아. 그래서 나는 북동무역풍이라고 알려줄게. 이렇게 외워놔. 그래야 쉬워. 북동무역풍이야.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쪽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 30에서 60 사이에서는, 자, 얘가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지,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불러요. 편서풍. 그 다음 마지막은 극동풍,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정해져 있는 이름이에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남반구도 마찬가지다. 남반구도 이름이 똑같아.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입니다. 되나요? 다만 남반구는 요게 남동무역풍이야. 남동쪽에서부터 와요. 바람이 이렇게 됩니다. 맞아. 이렇게, 네, 이렇게 바람이 부는 형태가 될 거야. 됐지? 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의 이 형광펜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네, 요게 지금 바람의 방향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라색으로 요런 순환들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요런 순환들. 네, 요런 순환들은 공기의 순환이 되는 거야. 맞지, 그지? 네, 요런 순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각각, 네, 명칭이 조금 위도별로 다른데 0에서 30 사이에서의 이런 대기의 순환을 갖다가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헤들리 순환. 30에서 60을 페렐 순환. 네. 제일 마지막을 극순환, 이렇게 부를 겁니다. 됐죠? 네. 자, 요거를 갖다가 지금 책에 있는 걸로, 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지금 적도 0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요게 적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30도 부근, 60도 부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90도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네. 이 0 부분이 지금 상승기류니까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바람 부는 거, 고에서 저로 이렇게 휘어져 갖고, 요게 북동무역풍, 얘가 편서풍, 얘가 극동풍, 요런 형태가 될 거다. 지금 요런 대기들의 요런 순환들 있지? 네, 요런 순환들,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부를 거야.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반구도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고 부를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책에 지금 뭐가 또 나왔냐면은, 뭐, 한대 전선 때 뭐 이런 말 나오잖아. 그지? 네, 그거는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이 0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기, 0도에 해당하는 요 부분들이 기압으로 따지면 어떤 형태였냐면, 저기압 형태였어요. 저기압. 그래서 여기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적도이면서 저기압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래서 이름이 적도 저압대라고 부를 거예요. 적도 저압대. 적도 저압대, 이렇게 부를 거고, 그 다음 30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기압 부분이야. 고기압.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두 가지야. 중위도 고압대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열대 고압대 해도 됩니다. 30도 부분,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해도 되고. 자, 마지막에 60도 부분은요, 여긴 저압대. 근데 얘는 이름이 좀 특이해. 잘 봐.
한대 저압대가 아니라 한대 전선대라고 부릅니다. 전선대. 한대 전선대.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 그 앞에서 대기할 때 온대저기압 이런 거 하면은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거 이제 만들어지거든. 그런 전선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들이 모여야 돼.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근데 이 한대 전선대를 보니까요. 봐봐. 극동풍에서 지금 찬 공기 내려와주고 여기 편서풍에 의해서 뜨거운 공기 지금 올라와주고 그지? 성질 다른 게 만나네. 응, 그래서 전선을 만들기 참 좋겠지 그지? 근데 조금 쌀쌀해. 그래서 한대 전선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대 전선대 위도 60도 부근에서 온대 저기압이 잘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90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90도 부분 극고압대라고 부를 겁니다. 극고압대. 지금 여기 책에는 표시 안 되어 있네요. 적어 놓으세요. 90도 부분은 극고압대라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뭐가 좀 명칭이 많다 그자? 그래도 지금 조금 들어놓고 외워놓으면 통합과학대, 지구과학대 2번이나 나와서 편할 겁니다. 지금 좀 외워놔야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요게 대기대순환에 대한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런 바람들이 불어주게 되면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바다에서 이제 순환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걸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거야. 됐지? 됐지? 네. 내가 지금부터 시간을 3분을 주겠습니다. 3분 동안 뭘 하느냐? 네. 우리 지금 요거 그림 그린 요거 있지? 요거? 네. 요거에 각각의 0에서 30도 각각 바람 이름, 바람 방향. 순환 이름. 그렇지. 순환 이름. 그 다음 기압대 이름. 됐나요? 네. 요거까지 외우는데 내가 3분 한번 줘볼게. 3분. 한번 주고 한번 확인해볼게. 시작!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0, 30, 60, 90 내가 해놨거든? 네, 기압만 먼저 얘기해볼게. 0도에서 무슨 기압? 고. 그렇지. 자, 저기압 하강기류야, 상승기류야? 상승기류. 오케이. 상승기류. 그럼 고기압에서 하강기류.
저기압 상승 기류, 고기압에서 하강 기류. 됐나요? 네. 순환 이름. 네. 극순환. 오케이.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됐지? 자, 바람 가볼까? 바람. 북동무역풍. 극동풍. 그렇지. 됐니?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바람 방향 해야 되잖아. 바람 방향의 시작은 북동무역풍 요거부터 시작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북동무역풍. 되니? 그럼 요거랑 연결 지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되지? 그 다음이 극동풍. 밑에 북동무역풍이랑 방향 똑같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남반구는 남동무역풍이었어, 맞지? 자, 남동무역풍 방향은 남동 쪽에서니까,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요거랑 연결 짓게 이렇게 휘어지는 게, 네, 편서풍. 그 다음이 극동풍.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기압대 이름을 좀 갑시다. 자, 영도. 뭐라고 불러? 영도에 해당하는 저 기압대. 적도 저압대. 나이스. 그 다음. 중위도 고압대 또는 아열대. 오케이. 중위도 고압대 또는 아열대 고압대. 돼? 60도. 좋습니다. 한대 전선대. 그 다음 마지막. 극고압대. 잘한다. 오케이. 네. 요게 대기대 순환이고요. 자전이 일어날 때에 대한 얘기였어. 됐지? 정리됐죠?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표층순환의 원인이 되는 대기대 순환을 정리를 좀 했어. 네. 자, 표층순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 위에서의 표층 해류가 이루는 큰 순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온약층 위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 수온약층 위에서라는 의미는 그냥 표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뜻이야. 수온약층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존재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표층순환이라고 하는 건 해수면에서 나타나는 전 지구 규모적인 순환을 표층순환이라고 할 거다. 됐지? 자, 지금 보면은 지도를 좀 보면서 바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을 외웠어. 그지? 각각 다 외웠어. 그지? 자, 보게 되면요. 일단 큰 바다가 하나가 보입니다. 태평양 바다. 그 다음 대서양 바다. 이렇게 돼. 되지? 예, 일단 암기는요. 이렇게 태평양과 대서양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태평양도 어떻게 나눌 거냐면 북태평양, 남태평양. 북대서양, 남대서양인데, 자, 남대서양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이거는 수능에도 나온 적은 없어. 그래서 아마 내신에 나오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대신 북태평양, 남태평양, 북대서양까지는요, 각각의 해류의 이름들이 시험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북적도 해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북적도 해류. 그 다음 우리나라 근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 요 파란색 캘리포니아 해류. 요게 북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표층순환입니다. 자, 남태평양은요. 남적도 해류. 그 다음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 남극 순환 해류 타고요. 마지막 페루 해류 타고 한 바퀴 돕니다. 되나요? 여기 적어줄게. 적혀져 있구나. 남극 순환 해류. 여기 밑에 남극 순환 해류 있잖아. 그거의 일부입니다. 남극 순환 해류. 됐나요? 네. 자, 북대서양 갑니다. 북대서양. 요렇게 가는 요거 화살표 있지? 요게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이랑 똑같아, 이름. 북적도 해류입니다. 이거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 북적도. 됐지? 자, 그 다음이 이렇게 훅 휘어서 들어가는 거. 여기 훅 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얘가 멕시코 만류. 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훅 들어가 있는 부분 있지, 그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멕시코 만류. 그 다음 이렇게 연결되는 요 부분이요. 네, 북대서양 해류입니다.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연결되고 파란 색깔의 요 부분이 카나리아 해류가 됩니다. 카나리아 해류.
그럼 북태평양 쪽은 다시 태평양,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되지? 북대서양 쪽은 북적도 해류,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 카나리아 해류. 되나요? 네. 남태평양은요,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 순환 해류, 그 다음 페루 해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외워야 될 부분이다. 밑에 남대서양도 뭐 외우진 않더라도 얘기를 좀 한번 해본다면은 일단 이렇게 가는 건 얘랑 이름 똑같아요.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얘가 브라질 해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남극 순환 해류 타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얘가요, 네, 요 옆에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거든. 네, 벵겔라 해류라고 하는 네, 해류입니다. 요게 이제 남대서양에서 나타나는 형태다. 네,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하면 되고 남대서양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게 있어, 그지? 자, 빨간 색깔은 뭐냐면요, 수온이 조금 높은 난류. 그렇지? 파란 색깔은 한류. 돼? 반대로 했어? 네. 자. 빨간색인데 파란색. 그랬어. 자, 내가 난류하고 한류하고의 네. 좀 외워야 될 것들을 정리를 좀 해줄게요. 난류랑 한류의 차이. 일단 난류와 한류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수온입니다. 수온. 그다음에 염분도 한번 비교해 볼 거고, 거기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그걸 우리가 용존산소량이라고 할 건데 용존산소량도 한번 비교해 보고, 영양염류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지? 자, 따뜻한 물이니까 난류는 당연히 수온 높을 거고, 한류는 낮을 거고. 됐나요? 네, 좀 기다릴게. 그 다음 염분이 뭐예요? 염분이 물에 네, 염류, 그렇지, 소금과 같은 염류 녹아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따뜻한 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아. 이렇게 난류에 잘 녹습니다. 네, 그래서 난류에 염분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됐지? 자, 근데 용존산소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물에 녹는 기체의 용해도 얘기하는 거거든. 네, 기체의 용해도는요, 이 고체의 용해도와는 다르게 찬물에 잘 녹아. 그래서 한류 쪽이 훨씬 높아요. 난류는 오히려 네, 따뜻한 물에는 기체가 잘 안 녹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영양염류는요, 찬물에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묶어서 보면 돼. 이렇게 두 개를 수온, 염분 같이 묶고요, 용존산소랑 영양염류 같이 묶으면 됩니다. 가끔가다 영양염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 그지? 자, 영양염류는 뭐냐면요, 너네 플랑크톤 들어봤지? 플랑크톤? 네, 플랑크톤의 먹이야. 먹이야. 먹인데 이 플랑크톤들은 또 누구의 먹이냐면 물고기의 먹이야. 그지? 그러면 봐봐, 우리가 만약 물고기라면 너네 난류 살래, 한류 살래? 어디에 사는 게 더 좋겠어? 물고기라면 한류가 나아. 왜냐면 숨쉬기도 좋아, 밥도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래 물고기들이요, 좀 찬물에 잘 삽니다. 우리는 맨날 물고기 어디에 많어 이런 맨날 조경수역 이러잖아. 그렇지, 만나네. 그게 있잖아, 물고기가 많이 사는 곳, 물고기가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하나가 조경수역 맞아. 그러니까 조경수역이 살기 좋다라기보다는 난류도 있고 한류도 있고 만나니까 난류성 어종도 있고 한류성 어종도 있어서 우리가 어장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한류가 많이 흐르는 곳이 좀 물고기들이 잘 사는 좋은 어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산소도 많고 그다음 영양염류도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그림에 그려져 있는 난류와 한류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내가 지금 설명 안 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운데에 있는 요 네, 적도 반류라고 하는 네, 요 흐름입니다. 이 적도 반류가 되게 특이해. 왜냐면요, 이런 표층 순환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았다 했잖아, 그지? 자, 옆에 바람의 방향을 보게 되면 무역풍 바람 따라서 해류가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지? 얘도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지? 그게 북적도 해류나 남적도 해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적도 반류는 어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흐르는 흐름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얘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북적도 해류나 남적도 해류에 의해 가지고 바닷물들이 조금 요쪽에 몰리는 느낌 드니? 그지? 이동하니까, 그지? 바닷물들이 바람에 의해서 싹싹싹 밀리면서 약간 서태평양 쪽에 좀 몰리는 형태가 보입니다. 이쪽이 동태평양이고요. 됐나요? 그러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기울기를 보게 되면 서태평양이 물이 좀 더 많이 몰려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겠어? 이쪽이 서태평양이고 이쪽이 동태평양. 되나요? 그럼 물이 어디로 흐르겠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텐셜 에너지 작아지는 곳으로 물이 흘러야 되겠지, 그지? 그 흐름이 적도 반류예요. 그러니까 적도 반류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생겨나는 해류는 아니다. 그지? 직접적으로 받는 건 아니다. 바람에 의해 가지고 서태평양 쪽으로 물이 많이 몰리니까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는 방향 쪽으로 이동을 거꾸로 하게 된 게 적도 반류다. 적도 반류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요거를 갖다가 위에 이제 표가 나오고요. 표의 형태가 나오고 이렇게 이건 좀 이제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고, 남극 주변을 보게 되면 얘들아 남극 주변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남극 순환 해류라고 해가지고요. 이 지구에 일단 이 아래쪽 부분 있지? 남극 부분 여기는 팽팽팽팽팽 그냥 계속 돌아. 계속 이렇게 돼? 이게 남극 순환 해류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들이 좀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북반구는요, 북적도 해류 만들어지고 쿠로시오 해류, 난류 만들어지고 그 다음 북태평양 해류까지도 난류예요. 그 다음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애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얘가 한류가 되는 거거든. 근데 남태평양 쪽을 보게 되면 자, 남적도 해류 난류 맞지? 내려오는 거 저희도에서 오는 거니까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도 난류 맞습니다. 근데요, 남극 순환 해류는 한류예요. 한류. 왜냐면 이 남극 순환 해류 뺑뺑뺑뺑 도는 거 그거에서 나온 형태다 보니까 한류입니다. 한류. 됐죠? 다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얘도 한류가 되는 거지. 북반구는 난류 한류였다면 남반구는요, 난류 한류입니다. 알겠지? 왜냐? 남극 순환 해류 때문에 그래. 얘도 마찬가지고. 됐지? 이쪽도 마찬가지고 남극 순환 해류. 돼?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표층 순환을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 바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바람들은요, 무역풍, 편서풍만 표층 순환을 결정하지, 극동풍은요, 표층 순환을 만들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저 극 너머까지 도는 해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남극 순환 해류가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거 지금 극동풍 영향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왜? 위도가 넘어갔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극동풍의 영향을 받았으면 어디로 흘러야 돼? 그렇지, 이렇게 반대로 흘러야 돼. 근데 아니거든. 그 얘기는 얘는 편서풍 영향 받는 겁니다. 되나요? 네. 그래서 위도는 조금 60도를 넘어가긴 했으나 편서풍 영향 받는 형태들이 거의 다다. 대부분이다. 시험에는 극동풍 영향 받는 해류에 대한 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극동풍 영향 받아서 흐르는 해류는 없다 이렇게 그냥 외워두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밑에 표층 순환의 형성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동서 방향의 표층 해류, 남북 방향의 해류 뭐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 동서 방향의 해류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외운 것들 중에서는 뭐 있냐면 북적도 해류, 동서로, 그지? 북태평양 해류, 남적도 해류, 남극 순환 해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가로로 흐르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이동하는 대기대 순환 때문에 나타나는 해류가 되는 거고요. 그치? 자, 밑에 남북 방향의 해류는 동서 방향의 해류가 이동을 하다가 대륙에 의해서 막히면 이제 어떻게 돼?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남북 방향의 해류들은 자, 대륙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류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라든지
캘리포니아 해류라든지 보이나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페루 해류 이런 것들은 네, 남북 방향의 해류다. 얘들은 정확히 말해서는 사실 네, 대기대순환 때문에 생겨나는 해류는 아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층순환의 역할입니다. 표층순환의 역할. 자, 그럼 이런 표층순환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1번, 지구 전체적으로 열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 그 말이야. 저위도에 남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을 해줘가지고 네, 복사 평형이 일어나게끔 해준다라는 거고요. 자, 순환을 하는 동안에 주변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 있어. 그럼 여기는 좀 따뜻할 거야. 겨울에 그지 좀 따뜻할 거야. 한류가 흐르는 다른 곳보다도 이제 좀 따뜻할 거다.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게 그 표층 해류에 대한 얘기였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우리나라로 넘어갈게. 자,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네,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있었어. 내가 세 군데를 일단 한번 A, B, C 지점을 한번 찍어볼게. 일단 어디 찍을 거냐면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됐죠? 네, 이렇게 A, B, C 지점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었냐면요. 자, 저 A, B, C 지역 중에서 수온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 됐지? 자, 일단 네, A, B, C에서 네, 수온이 높은 게 누굴까요? A, B가 수온이 높을 것 같아, 그지? 왜? 난류라서, 그지? 네, 그럼 A하고 B는 어떻게 비교할까? 위도로? 오케이. 그러면은 B가 제일 네, 높고 A가 그 다음이야? 맞아? 맞아? A가 제일 높고 A가 제일 높아야지, 그지? 더 저위도 쪽이어야 되니까, 그지? A가 수온이 제일 높아야 돼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B 맞아? 네.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네. 수온을 비교하자면요. A가 제일 높은 거 맞아요. 그 다음이 C고요. 그 다음이 B입니다. 수온이. 충격적이야. 그제? 눈이 커지네. 자, 아니 한류가 어떻게 난류보다 이럴 수 있잖아. 그지? 얘들아, 근데 수온을 결정하는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면 위도입니다. 위도. 가장 먼저 위도로 비교를 먼저 해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비교해 줄게. 이제 만약에 같은 위도라면 난류냐 한류냐야. 됐지? 응. 그래서 너네가 A하고 C하고 비교했을 때는 A가 당연히 수온이 높은 걸 너네가 알거든. 왜냐면 난류니까. 그지? 근데 B, C의 수온을 비교하시오라고 하면은 이거 거의 다 틀립니다. 누가 더 높다고? C가 더 높다. 더 저위도 쪽에 가까운 형태여서 위도가 낮아서 C가 더 높고 B가 더 낮아요. 오케이? 네, 요거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온은 위도 먼저 판단, 그 다음 두 번째 난류 한류 판단. 순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나라의 해류에 대한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요, 보면은 동안난류, 황해난류, 그 다음 북한 한류,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위치를 좀 보니까요. 네, 동안난류 어디냐면 동안난류 여기 빨간색으로 해야지. 자, 여기 동안난류. 됐지? 그 다음 황해난류 어디냐면 황해난류 이렇게 가운데로 가네. 요 황해난류. 되니? 네, 동안난류는 조금 좀 이렇게 땅에 붙어서 간다. 우리 대륙에 우리나라 좀 붙어가지고 가고, 황해난류는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 북한한류 어디냐면 북한한류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요게 북한한류예요. 자, 이 황해난류나 동안난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해류가 되는 거냐면 쿠로시오 해류 있지, 쿠로시오 해류. 네, 요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쪼개져서
쓰시마 난류에서 다시 또 갈라져서 동안 난류, 네, 황해 난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흐르는 이 난류들의 근원이 누구냐라고 하면 쿠로시오 해류예요. 쿠로시오 해류.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 됐지? 네, 요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고온, 고염의 해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온도 제일 높고요. 염분 제일 높습니다. 아까 우리 수온이 좀 높은 난류가 염분이 높았었어. 그지? 맞지? 네, 이 쿠로시오 해류가요. 고온, 고염의 해류가 될 거야. 이해가니? 이해가니? 네, 요게 이제 쿠로시오 해류에 해당한다. 황해난류, 동안난류, 북한난류 각각의 위치, 이름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지금 북한난류와 동안난류가 만나는 곳이 네, 조경수역이 나와져 있죠. 조경수역. 아까 얘기를 좀 잠깐 했었지, 그지? 네, 조경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류성 어종도 많고, 그 다음에 난류성 어종도 많고, 그래서 어장이 풍부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쓸 거고요. 자, 이 조경수역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조경수역 위치. 자, 조경수역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름과 겨울에 따라 좀 달라요. 자, 여름에는 아무래도 난류의 힘이 좀 셀 거야. 세력이 셀 거야. 그러니까 더 동안 난류가 치고 올라가. 그래서 북한 옆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북상하고, 자, 겨울에는 북한 한류가 치고 내려오겠지. 그래서 남하한다. 겨울에는 남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이해가니? 네, 요게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나요? 네. 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위도를, 자, 동일한 위도를 갖다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 동일한 위도의 선을 한번 그어보고요. 자, 겨울철이 됐다라고 칩시다. 겨울철. 겨울철이 됐을 때 위도가 똑같은 형태에서 지금 A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B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됐지? 자, A하고 B는요. 겨울에 기온이 어떨까? 누가 더 따뜻할까?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따뜻할까? 어디가 더 따뜻할까요? B. 이유는? 난류. 근데 A도 난류 있는데? 근데 위에는 수완이랑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자,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 황해 난류하고 네, 동안 난류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됐죠? 연안류는 규모가 좀 작고, 되겠지? 크게 보면은 황해 난류와 동안 난류가 영향을 줄 거야. 자, 이 A하고 B 지역 중에서요, 더 겨울철에 따뜻한 지역은 B입니다. B. 이유는 동안 난류는요, 대륙에 붙어서 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근데 황해 난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쪽으로, 그렇지. 조금 좀 멀리 떨어져서 가기 때문에 위도별로 비교했을 때는요, B가 조금 더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오케이. 자, 우리 5분 쉬었다가 뒤에 심층순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심층순환. 자, 심층순환은요, 너네가 이제 배운 적은 없어. 요거는 배워본 적은 없어. 표층순환까지가 이제 아마 중학교 때 나오더라도 표층순환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도 표층순환은 다 나오는데요. 심층순환에 대한 얘기는 요거는 지구과학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니고, 네, 조금 이제 내용이 표층하고는 좀 완전 다르긴 할 거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심층순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네 이런 거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다. 자, 우리가 수건에 대해서요, 깊이에 따라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본다면 요런 층 했던 거 기억해? 오케이. 자, 제일 표층에 있는 요런 층을 뭐라고 불러? 혼합층, 오케이. 혼합층 밑에 있는.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네. 온도가 훅 떨어지는, 수온이 훅 떨어지는 여기를 수온 약층이라고 불렀고요. 그 아래쪽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심해층 이렇게 불렀었지, 그치? 지금까지 표층 순환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형태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일어나는 형태들이 이제 심층 순환에 대한 얘기들이다. 그러니까 심층 순환은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층 순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수의 수온과 염분의 변화에 따라서 밀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밑에 나오네. 여기 수온과 염분의 변화에 따라서 밀도의 차이값이 나타나게 되고, 그 밀도가
커진 애들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또 밀도가 작아진 애들은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 네, 이런 침강과 용승 같은 것들을 네,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순환들이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모형을 보게 되면 우리 극쪽이 어떤 형태냐면 수온이 굉장히 낮은 형태야. 우리 기본적으로 해수의 밀도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네, 그게 뭐였냐면은 수온과 염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야. 그지? 예, 아마 처음 들었을 수 있는데. 자, 밀도라고 하는 건 수온분의 염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 밀도가 크다,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수온이 낮고 찬물에 염분이 높은 짠물, 차가우면서 짠물, 그런 애들이 밀도가 큰 애들인 거야. 자, 그럼 극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온은 다 낮아. 그지? 자, 근데 수온이 낮은 극해역들 중에서 유독 짠 바다들이 있어. 돼? 다 짠 거 아니야, 절대. 다 짠 거 아닌데 유독 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유독 짠 그 해역들이 뭐가 일어나는 해역들이냐면요, 빙하가 만들어지는 해역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빙이라고 해요. 결빙이 빙하가 만들어지는 곳이야. 그럼 얼음이 만들어지니까, 얼음은 물로만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나와있는 바다는 물이 사라진 꼴이 돼버리니까 염분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렇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극해역에서 수온은 낮아, 염분은 높아, 따라서 밀도 겁나 커져. 됐니?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밑으로 쭉 가라앉는 침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침강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침강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 처음에 침강됐었던 애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게 되는 거야. 됐지? 천천히 밀어주는 거야. 그래서 심층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전 지구를 갖다 돌다가 얘들이 이제 좀 밀도가 가벼워지게 되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용승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위로 상승하게 돼요. 위로 상승을 하면서 누구랑 만나느냐? 표층 순환했던 그 애들하고 만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심층 순환은요, 단순히 심층 순환들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표층 순환과 결과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층 순환이 제대로 안 일어나잖아? 그러면 표층 순환도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약간의 결론 같은 걸 좀 먼저 내볼게. 결론 같은 거.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심층 순환이 약해지면 표층 순환이 약해진다, 그 얘기했잖아. 얘들아, 심층 순환이 약해지기 위해서는요, 침강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그지? 이런 게 잘 안 일어나면 심층이 약해지는 거잖아. 이게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밀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밀도가 작아지면 돼. 그럼 결빙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해빙이 일어났다. 빙하가 녹았네, 오히려. 그럼 물이 싱거워지지? 물이 싱거워지면 밀도가 작아지지? 밀도가 작아지면 침강은 잘 안 일어나네? 그럼 얘가 쭉쭉쭉 밀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표층 순환도 약해지겠지, 그지?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질 못해. 돼? 그러면 저위도는 더 절절 끓어. 고위도는 더 추워집니다. 이해 가나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해빙들은 왜 나타나는가? 보통 우리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됐나요? 네, 그래서 악순환입니다. 거의 진짜 뭐 완전 악순환이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네. 됐지? 이런 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저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심층순환의 역할 하면서 아마 한 번 더 나올 거야. 근데 지금 결빙, 해빙 얘기 나와서 내가 한번 얘기는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심층순환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게 좀 있어. 실험을 한 게. 자, 실험을 어떤 실험을 좀 할 거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 네. 색소를 탄 물을 갖다 준비를 하는데, 자, 봐봐.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이런 거야. 물을 2개 준비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큰 수조에 물을 하나 준비해. 그리고 이 비커에다가 물을 하나를 더 준비합니다. 자, 우리는 뭐를 건드릴 거냐면 이 비커에 있는 물을 좀 바꿔줄 거야. 예를 들어 이 수조에 있는 물은요, 이 수조에 있는 물은 20도씨에 네, 물을 갖다가 준비를 해주고, 자, 이 비커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 비커는 뭐 예를 들어 뭐 0도씨의 물을 준비하는 거야. 됐지? 0도씨의 물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실험은 똑같이 20도씨의 물을 준비하는 거야. 수조랑 똑같이 대신 뭐 예를 들어 10%의 소금물 이런 걸 준비하는 거야. 염분이 높은 거. 그러면 1번 경우는 온도, 수온에 따라서 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염분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1번 실험을 하게 되면요. 여기 찬물, 여기 얼음물을 갖다가 이제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색소 타가지고 이 종이컵에다가 여기 뻥뻥뻥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다 부어주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내려가겠지, 그지? 자, 이게 퍼지는 게 이렇게 표층으로 펴지는 게 절대 아니야. 그지? 어떻게 되냐?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요. 바닥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 주변에 있는 그렇지 그 수조들의 밀도보다 이 빨간색 색소를 탄 얘들의 밀도가 커서 돼?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성질이 다른 물들이 만나잖아? 그러면 싹 섞이지 않아요, 절대. 그거는 기체도 마찬가지였어서 기단들도 공기의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만나게 됐을 때 바로 섞여서 찬 공기, 뜨거운 공기 만나가지고 막 미지근한 공기 이런 절대 아니야. 찬 공기, 뜨거운 공기 만나면 찬 공기가 뭐 뜨거운 공기를 파고든다든지 이러면서 경계면 같은 게 만들어지. 섞이지 않아. 물도 마찬가지야. 물도 성질이 다른 형태들을 만나게 되면요. 섞이지 않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됐죠? 밀도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된다. 자, 이번엔 10%의 소금물을 갖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완전 이제 다시 처음 깨끗한 수조 준비해가지고 똑같이 종이컵에 넣어주는 거야. 그래도 결과는 얘랑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을 타고선 이동을 한다는 이런 심층 순환들은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잘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라는 거야. 이해가? 네, 결론이 이겁니다.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 고緯도 해역에서 극해역에서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아서 밀도가 커지게 되면 내려갈 거다. 침강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침강한 해수들이 해저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될 거다. 이게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를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이 심층순환의 분포를 갖다가 수온 염분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일단 수온 염분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웠었는데 수온 염분도는 별거 아니야. 규상아. 뭐냐면은 X축에는요 염분의 값을 갖다가 하고 Y축에는 수온의 값을 갖다가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갖다가 같은 밀도를 가지는 지점을 갖다가 선으로 연결한 게 등밀도선이야. 밀도라고 했던 게 수온에는 반비례하고 염분에는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염분은 높을수록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선들, 이런 선들이 다 등밀도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선에 어디를 찍든 간에 얘는 항상 밀도가 1.029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A라고 하는 해수는 요 정도의 염분을 가지고 요 정도의 수온을 가졌네? 밀도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근데 C는 염분이 좀 더 높네요. 수온은 더 낮고요. 그러면 C가 A보다는 더 밀도가 크네. 왜냐면 선이 지금 요 선과 요 선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읽는 게 TS도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심층순환이라는 게 워낙에 너무 천천히 일어나거든. 그럼 진짜로 얘네들이 순환을 하고 있는 건지 정지에 있는 건지 이런 걸 어떻게 아는가? TS도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이제 해수들을 갖다가 조금씩 우리가 시료를 가지고 와서 얘들의 성질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같은 성질들을 쭉 가지고 있다면 걔들은 같은 수계가 되는 거거든. 그 수계의 이동을 갖다가 이 TS도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로 나오기도 애매해, 이런 것들은. 알겠지? 자, 그럼 진짜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요거 뒤에 나오는 대서양 심층 순환의 종류. 옆 페이지에 나오는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심층 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심층 순환할 수 있는 해수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즉 침강하는 애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 자, 그 침강하는 애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조건이 있었잖아. 수온은 낮대 짠 바다여야 되니까. 결빙이 일어나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냐면요. 대서양 바다고요. 대서양 바다. 북대서양 쪽에 하나, 남대서양 쪽에 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됐죠? 자, 북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너네 북대서양에 그린란드라고 하는 해역이 있어요. 그린란드라고 하는 섬 옆에 해역. 그 해역에 레브라도 해라고 하는 곳과 노르웨이 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가 결빙이 일어나.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되겠어? 얼어서 침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심층수가요. 북대서양 심층수입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여기다가 필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 그린란드 부근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북대서양을 추가하세요. 북대서양 그린란드 부근에 이렇게 이게 대서양 바다라는 거를 까먹으면 안 돼. 거기에 레브라도 해와 노르웨이 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지금까지 시험에서 레브라도 해나 노르웨이 해를 물어본 적은 없어. 대신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 해역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린란드는 까먹으면 안 돼. 그린란드 주변 해역 거의 그게 가까운 그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침강이 일어나게 될 거야. 됐지? 그때 만들어지는 심층수의 이름이 북대서양 심층수야. 이름 굉장히 직관적이지. 북대서양 심층수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는 북반구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침강했어. 어디로 가야 돼?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더 이상 그거로 갈 데는 없으니까, 그지? 남쪽으로 쭉 이동을 할 겁니다. 됐죠? 남쪽으로. 그래서 남반구, 남대서양까지 내려가요. 적도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남극 쪽에서 만들어진 애 한번 볼게. 자, 남극 쪽에서 만들어진 애는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한 군데는 남대서양 남극 주변에 웨델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 웨델해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건 시험에 나와. 웨델해라고 하는 남대서양의 남극 주변, 그쪽에 웨델해에서 마찬가지로 결빙이 일어나면서 해수가 쭉 가라앉아요. 근데 이 남극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들이 남극 저층수인데 이 남극 저층수랑 북대서양 심층수를 비교를 해봤거든. 그랬더니 남극 저층수의 수온이 훨씬 낮아. 돼? 수온이 훨씬 낮아. 염부는 북대서양이 조금 높거든. 그러니까 이제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럼 밀도가 더 큰가 싶긴 한데 수온이 남극 저층수를 형성하는 그 해수가 훨씬 낮아서 밀도를 따지면 밀도 1등이 남극 저층수입니다. 되나요? 네. 그러면 남극 주변의 웨델해에서 밑으로 쭉 침강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냐? 밀도 1등이라 그랬잖아. 완전 해저까지. 그래서 요 그림을 봐봐. 자, 여기가 남극 웨델해야. 여기 이 위치가 남극 웨델해. 자, 이 남극 웨델해에서 침강이 일어나면요. 쭉 밑으로 내려가. 어디까지 내려가? 해저 바닥을 쓰는 게 이게 남극 저층수들이야. 됐지? 자, 북대서양 심층수 볼까? 자, 북대서양 심층수는요.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이렇게 침강해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근데 남극 저층수보다는 밀도가 크진 않아. 밀도 2등이거든, 얘가. 자, 밀도 2등이니까 1등 위쪽으로 쌓이게 되는 거야. 1등 위쪽으로. 밀도가 만약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1등이었다면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 저층수 밑으로 깔렸을 거야. 그지? 근데 2등이라서 그 위에 깔립니다.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보니까 와 되게 양이 많다. 그지? 네, 요거는요. 아까 두 군데서 내려오잖아. 레브라도 해랑 노르웨이 해랑. 그러니까 이제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북반구, 북대서양에서 내려와가지고 남반구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 반대로 남극 저층수는 남극 웨델해에서 내려와가지고 북반구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 얘가 이게 밀도로 따졌을 때 1등과 2등 형태의 심층수들이야. 자, 하나 남극 중층수가 있는데요. 남극 중층수는요. 얘는 어디 흐르냐면 봐봐. 표층수 바로 밑에 흘러. 밀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지? 밀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 왜냐? 만들어진 장소 보면 알 수 있어. 위도 50에서 60도 부근이래. 극해역이 아니야. 그지? 그럼 수온이 막 그렇게 낮진 않겠다. 그지? 그러니까 밀도가 이 중에서는 꼴등입니다. 밀도 꼴찌. 3등 아까 그냥 꼴찌 하지 말고 3등.
되니? 네. 그래서 심층수들 사이에서는 꼴찌다. 됐지? 하지만 그거보다 네, 위에 표층수가 하나 더 있긴 해요. 표층수가 밀도로 따지면 네, 가장 요 해역 그림에서는 가장 꼴찌가 되긴 하겠지. 됐지? 네. 얘들아, 요런 표현을 하나를 좀 알려줄게. 우리가 성질이 비슷한 해수들 있지? 그 해수들을 통칭해서 뭐라 부르냐면요. 네. 수괴라고 불러요. 우리가 공기, 대기를 배우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기단이란 표현을 썼었어. 기단. 그지?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의 온도나 습도가 비슷한 공기들을 통칭해서 기단 이렇게 불렀거든. 수괴도 마찬가지야. 수괴는 수온과 염분이 비슷한 애들, 그런 애들을 갖다가 그런 무리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수괴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괴가 서로 다른 수괴가 만났어. 어떻게 될까? 섞여? 안 섞여. 그지? 그럼 만나면 누가 더 밀도 큰지 비교해 보는 거야. 밀도 큰 애가 밑으로 깔려. 되니?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이 형태예요. 밀도 1등 저층수, 남극 저층수, 2등 북대서양 심층수, 3등 남극 중층수, 4등이 표층해수. 요렇게 깔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이런 지금 심층수들 세 가지를 TS도로 나타내 보니 이렇게 되네요. 남극 저층수는요, 일단 수온이 너무 낮습니다. 그지? 염분도 어느 정도 있고, 북대서양 심층수도 사실 물이 이 정도면 낮은 온도야. 심지어 염분도 좀 큽니다. 하지만 남극 저층수에 비하면 이제 수온이 조금 높아서 밀도가 2등이에요. 근데 보면 봐봐, 별로 차이가 안 나. 얘 봐봐잉. 자, 남극 저층수의 밀도는요, 요 대각선 따라가면 되지. 북대서양 심층수는요, 요 대각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건 아니야. 살짝 납니다. 대신 수온 때문에 남극 저층수가 수온이 더 낮아가지고 얘가 1등이다. 그 다음에 꼴찌 누구야? 꼴찌가 예지의 남극 중층수. 되니?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안 알려줌. 얘네들 안 알려줌. 돼? 그럼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됐나요? 옛날에는 좀 쉽게 문제가 나올 때는 요 세 개의 위치를 다 알려줬어. 네? 그러면은 밀도 1등, 2등, 3등만 너네가 골라낸다면 누가 누군지를 알겠지, 그지? 근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길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요거 두 개만 표시가 돼. 혹은 뭐 얘네 둘만 표시가 되던지.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주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누가 누군지를 외우질 않으면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이 생겨. 맞지? 그래서 외웁시다, 우리는. 역삼각형으로 외우세요. 역삼각형. 이렇게. 되니? 응. 그래서 남극 저층수 1등, 북대서양 심층수 2등, 저 뒤에 남극 중층수. 됐지?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런 그래프를 TS도를 갖다가 준다면 좀 쉬운 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주지 않고 물어봤을 땐 좀 헷갈릴 법한 보기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주어지지 않았어. 이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남극 저층수랑 북대서양 심층수의 염분을 비교하시오. 염분을 비교하시오. 염분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대체 그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남극 저층수가 밀도 1등이잖아. 그럼 얘가 수온도 낮고 염분도 높겠네? 이거네? 막 이러거든? 아니지. 그지? 어떻게 했었어? 이거였어. 읽으면. 맞지? 그럼 임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1등인 이유는 뭐였어? 수온이 남극 저층수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많이 낮아서 그랬어요. 되나요? 그래서 수온을 물어보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염분은 한 번씩 TS도 주지 않은 형태에서는 이거를 떠올려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심층수단의 역할입니다. 심층수단의 역할. 아까 내가 심층수단과 표층수단은 연결되어져 있다. 됐지?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 계산대에서 이렇게 쭉쭉쭉 계속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요 그림을 보게 되면요, 요 그림이 정말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저렇게 빨갛게 돼 있는 게 있고 파랗게 돼 있는 게 있잖아. 저걸 보고 어떤 게 표층수고 어떤 게 심층수냐 이런 걸 물어봐. 그럼 뭘 봐야 되냐면 빨리 그린란드 해역하고 웨델해를 찾고요. 다 어디냐면 대서양이야, 그지? 네, 대서양에서 그린란드 해역과 웨델해를 찾고, 자, 화살표를 지금 보게 되면은 얘가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었다가 들어갔다가 파란색이 되면서 나오는 형태를 볼 수 있어. 그러면 표층수의 형태로, 즉 빨간색의 표층수의 형태로 들어갔다가 그린란드 해역에서 뭐 하는 거야? 침강해서 그렇지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거야. 그럼 빨간색이 표층수 돼? 파란색이 심층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되나요? 웨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웨델해도 빨간색의 형태로 들어갔다가 뭐가 돼? 파란색이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침강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야. 침강이 일어나는 곳 남극 웨델해, 그린란드 주변 해역, 노르웨이의 레바라도해. 됐죠? 자, 그럼 얘들아 이거 거꾸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 오히려 파란색이 들어갔다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찾아봐. 어디 있어? 어디 있니? 여기 그치. 여기 있지.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바다가 인도양입니다. 인도양. 인도양에서는 오히려 심층수가요 올라와서 표층수랑 만나. 이거 내가 아까 용승이라고 했었는데 기억하니? 네, 물이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합니다. 여기 용승 해역이에요. 됐나요? 한 군데 더 있는데 태평양. 그렇지, 태평양. 그래서 인도양과 태평양은요 용승 해역이고요, 대서양 쪽이 침강 해역이다. 침강 해역. 요거를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침강 해역은 표층수가 들어가서 심층수의 형태로 나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됐니? 네. 자, 맨 마지막에 심층순환의 역할, 열에너지 운반. 자, 표층순환에 의해서만 열에너지가 운반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지? 네. 그래서 표층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지. 그지? 자, 심층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층순환은요, 이런 표층순환이 이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열에너지 운반에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 기후변화에도 심층순환이, 예, 영향을 주지. 예. 왜냐하면 심층순환이 잘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침강을 결정을 할 테니까. 또 물질 공급, 요 얘기도. 자, 물질 공급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극해역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침강에서 밑으로 쫙 내려가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들아, 극해역의 바다를 생각해보면 좀 수온이 낮아. 그러니까 아까 수온이 낮은 차가운 물에서는 용존산소량이 어때서? 그렇지, 많았고 영양 염류가 많았지, 그지? 네, 이런 물과 밥이 풍부한 이런 물들을 어디로 보내주는 거야? 침강에 의해서? 저위도가 아니지. 심층순환 어디야? 해저로 보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층에 있었던 이 극해역에 있었던 이런 물들을 갖다가 저 밑에 수온 약층을 뚫고 저 밑으로 간다는 건 되게 사실 엄청 힘든 일이거든. 근데 침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밑으로 쫙 보내주는 거야. 됐나요? 그럼 걔들이 이동해가지고 그런 산소들이 또 조금씩 심층순환 타고 이동하겠지, 그지? 그러면서 해수에 산소 같은 것도 공급해 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요게 심층순환에 대한 얘기였었다. 끝! 됐니? 네. 자, 옆에 한 번씩 요 영거드라이아스 빙하기라고 하는, 네,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문제에서요. 빙하기가 생겼거든. 빙하기가. 이거 왜 생겼냐 하면요, 영거드라이아스 빙하기가 오기 바로 직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침강이 약화된 거야. 네? 심층순환이 잘 안 일어난 거야.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그지? 심층순환이 안 일어나니까 얘들이 표층순환도 안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저위도는 더 뜨거워지는데 반대로 고위도는 더 추워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빙하기 온 적이 있었습니다. 되나요? 네. 그래서 왜 그럼 심층순환이 약해졌냐라고 보면은 여기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네, 그 빙하가, 북극의 빙하가요 북대서양 쪽으로 엄청 흘러 들어가. 그러면 염분이 낮아졌겠네. 염분이 낮아지니까 침강이 완전 약해진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북대서양을 흘러 들어가자. 그 말은 염분이, 예, 낮아진 형태가 됐고, 그 염분이 낮아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면서 침강이 약해졌고,
되니? 그러면서 표층 순환도 여기 멕시코 만류가 북상하지 보이지? 멕시코 만류가 뭐야? 표층 순환이잖아. 그지? 표층 순환이 약해지게 되니까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더라. 그 얘기. 그래서 빙하기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16강의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파트인데요. 네. 자, 요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줘 볼게. 일단 우리가 이 2단원에서요. 대기와 해양에 대한 얘기를 좀 배웠습니다. 대기와 해양. 공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해양은 해수, 바다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배웠어. 그래서 이거 끝냈어, 지금까지. 이제 해수의 심층 순환까지 하면서 딱 끝냈어. 자, 이제 남은 거 하나가 뭐냐면은, 그럼 얘네 둘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 서로 상호작용들 있지, 그지? 네,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대기와 해양이 단독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상호작용이요,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있고요, 비정상적인 상호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정상적인 상호작용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야. 바람이 불면 해수가 이동한다, 이런 거. 그지? 이런 게 이제 얘네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야. 돼? 그러면 자, 바람이 불면 해수가 이동하는데 그 해수의 이동에 따라서 만약에 해수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물이 부족해. 그러면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저 깊은 곳에서 찬물들이 올라오는 용승이라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반대로 해수가 이동을 했는데 오히려 물들이 너무 몰렸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밑으로 그렇지, 내려가야지. 침강이라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형태의 상호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정상적인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 기후변화를 얘기를 하는 기후변화. 뭐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갑자기 약하게 부네.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부네. 이런 식의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바람이 약하게 불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가 뭐가 있냐면요, 너네 혹시 엘니뇨라고 들어봤나요? 엘니뇨라고 하는 이상기후가 있습니다. 네. 또 라니냐라고 하는 이상기후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어떤 바람이냐면, 아까 우리 무역풍 했었지, 무역풍? 네,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무역풍이 강해졌을 때 그 적도 태평양 부근에 있는 나라들이 받는 이상기후, 이상 현상들에 대한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엘니뇨나 라니냐들은요, 그 적도 태평양에 해당하는 나라들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야. 그게 결국엔 우리나라, 중위도, 고위도까지도 영향을 주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돼버립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 엘니뇨가 뭔지 라니냐가 뭔지에 대한 이런 이상기후를 한번 얘기를 또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상기후들이 왜 나타나는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16강, 17강 이제 그 얘기들이야.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경우가 너무 이름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너네가 이제 그 예를 들으면 또 알 수도 있어. 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너네가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4년 전쯤? 3년 한 반쯤 전에요. 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고 여름, 가을, 겨울 막 요때 얘기하는 거야. 19년도 한 6월인가 7월쯤에 호주에 산불이 납니다. 코알라가 거의 한 50% 이상 죽었다는 그 산불, 그지? 50%가 뭐야? 80% 가까이 다쳤다는 뭐 그 산불. 근데 호주가 그 원래 산불이 매년 나타나. 호주가 엄청 넓거든? 호주가 엄청 넓은데 거의 사람들은 이 바깥에 살고요. 이 안쪽은 거의 이제 그냥 생자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가운데쯤에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게 되는데, 어떤 형태냐면요, 거기에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이 풀이 있는데, 이 풀 잎이 되게 거세.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착착 바람에 의해서 착착착착 마찰이 되면은 이렇게 불이 나는 거야. 이게 자연적인 발화거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불이 나도 괜찮아. 왜냐면 불이 나면 비가 오거든. 그럼 꺼져.
그럼 이게 또 다른 이 생물 다양성이 또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야, 이런 게. 그래서 원래 호주는 그렇게 매년 불이 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19년도에 6월달인가 7월달에 불이 났는데 비가 안 와. 왜? 엘니뇨 때문에. 그렇지.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호주는요 조금 중위도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간접적인 현상으로 호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잘 기억을 하느냐. 19년도에 그 19년도 12월에 내가 그 휴가를 받았어. 10일짜리 휴가를. 나가야 될 거 아니니? 그지? 코로나가 그때는 코로나라는 것도 없을 때였으니까 나간다 해가지고 내가 호주를 갔어. 호주를 가려고. 네, 호주를 가려고. 12월에 호주를 가려고 내가 9월달, 8월달, 9월달쯤에 티켓팅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사실 산불이 이미 나고 있었어. 근데 아니 뭐 산불이 나봐야 3개월 동안 나겠어? 뭐 이런 거 있지. 벌써 이미 몇 달, 뭐 한 달 넘게 났으니까. 그리고 원래 거긴 그렇게 나는 곳이니까 뭐 전혀 뭐 신경 쓰지 않고요. 좀 심각하게 나긴 했으나 뭐 꺼지겠지. 비 오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9월 달에 티켓팅을 합니다. 근데 내가 갈 때까지 불이 안 꺼져. 내가 12월 내가 거의 뭐 한 중순 넘어서 갔는데 불이 안 꺼져. 불이 안 꺼져가지고 내가 그 시드니 도착해가지고요. 그 시드니 공항에서 진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뉴스 특보. 그 공항 TV에서 계속 특보 뜨는 거야. 계속.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게 12월쯤 되니까 이게 거의 뭐 한 4개월 가까이가 불이 안 꺼진 상황이니까 그 있는 야생동물들이 너무 많이 다치는 거야. 너무 다치고 너무 많이 죽고 나는 원래 호주를 간 목적이 뭐냐? 대자연 뭐 이런 거 보려고. 맑은 날씨 막 이런 거. 그렇지. 거기 막 뭐 블루 마운틴 이런 엄청난 막 그런 케이블카 타고 막 이렇게 산과 산 이렇게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 나 그런 거 보려고 갔거든. 갔는데 하늘이 주황색이야. 그리고 심지어 블루 마운틴은요 아예 그냥 폐쇄가 됐습니다. 관광객 아예 이게 바람이나 혹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럴까봐 폐쇄가 됐고 내가 이제 그 친구가 거기 있어서 이제 거기 간 건데 그 친구 집이 블루 마운틴에서 거의 뭐 한 30분 1시간 정도 거리에 이제 있는 곳이야. 이제 시드니 중심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집이 있는데 집 마당에 재가 떨어져. 진짜로 뻥 안 치고 정말로. 그래서 나의 그 10일짜리의 휴가가 물론 제일 처음에는 시드니를 가지 않고 멜번을 먼저 갔어. 멜번은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았거든. 그래서 멜번 한 2박 3일인가 멜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나름 파란 하늘을 봤어. 근데 이제 나머지 일주일을 이제 시드니에서 보내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에 도착하는 순간 뉴스 특보 뜨고 뭐 난리가 나고 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미세먼지 999 수치를 내가 시드니에서 보고 파란 하늘은 개뿔, 주황색 하늘로 실내를 돌아다니다가 나 돌아오는 날도 뭐 거의 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아지지 않았어. 그냥 한국 왔어 결국. 그게 엘니뇨 라니냐 때문이었거든. 근데 호주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힘든 사건을 겪었냐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불이 꺼졌어. 왜냐면 비가 왔거든. 비가 오긴 왔어. 근데 문제는 그 2020년 19년 말이었으니까 20년 초반이 되면서요. 홍수가 납니다. 그 불 꺼지고 얼마 안 돼서 오는 그 비들 때문에 그게 홍수가 난 거야. 그래서 홍수가 비가 또 몇 달 왔나 뭐 그래. 그 홍수 좀 멈추려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 정말 19년도가요.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힘들긴 했으나 호주는 유독 또 더 이 엘니뇨 라니냐 현상 때문에 피해를 좀 받은 또 나라 중에 하나였어. 됐니? 이게 대기와 해양의 잘못된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었다. 그 호주 쪽에 코로나가 많지 않았는데. 근데 호주는 어땠냐면은 거기는 뭐가 발생을 하잖아? 확진자 발생하잖아? 그럼 거기는 완전히 그 주와 주를 아예 건너지를 못하게끔 완전 봉쇄였어 거기는. 우리나라는 봉쇄는 아니었잖아. 터지는 시기에 홍수도 났으니까 사람 많이 안 오셔서. 아니 홍수 끝나고지.
끝나고면서 이제 코로나가 정확하게 아마 내 기억으로는요 한 1월 말 2월 중순부터인가가 이제 대구가 난리가 났었거든. 맞지? 2월 중순부터가 막 그쯤으로 해가지고 막 호주가 그게 정리가 되고 우리나라 엄청 심해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이 심해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막 완전 겹쳐진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는 좀 그랬지. 그러면서 완전 봉쇄였어 거기는. 그래서 호주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나라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주와 주를 건너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 막는. 워낙에 뭐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렇게 했어야 됐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좀 작기도 한데 뭐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지. 우리가 또 그지 마스크 맨날 쓰고 다니고 막 그런 때가 있었지 그지. 자 그래서 네 이런 대기와 해양의 잘못된 상호작용이 이제 그런 이상기후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엘니뇨 라니냐 파트 있지 요거. 네, 요 엘니뇨 라니냐 파트는요, 요거 통합과학에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또 통합과학에 또 도움이 되니까 요 파트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이런 이상기후들의 원인들, 그거를 본다고 했었지. 그 이상기후들의 원인이 그게 거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워 문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16강은요. 내가 전체를 다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어디까지만 설명을 할 예정이냐면 여기까지만, 엘니뇨 라니냐 나오기 전까지만, 즉 정상적인 상호작용까지만 나는 설명하고 끝낼 겁니다. 됐죠? 네. 용승과 침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지금 정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필기를 좀 할 테니 이걸 너네들은 좀 다 보고 난 다음에 필기할 게 아마 양이 조금 될 것 같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백을 보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나는 용승과 침강을 좀 비교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용승과 침강은요 정상적인 상호작용입니다. 뭐 바람이 불면 바닷물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용승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를 봤을 때 세 군데에서 일어나게 되거든. 첫 번째는 연안에서 일어납니다. 연안은 어디냐면요. 육지와 바다 사이를 연안이라고 불러. 연안에서 용승 일어날 겁니다. 근데 침강도 연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연안은 연안용승, 연안침강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지역이, 그 연안이 서해안이냐 동해안이냐에 따라 달라져. 알겠지? 이거 정리해줄게. 자, 두 번째 일단. 자, 두 번째 용승은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저기압 중심에서 저기압 근처에서 일어나게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저기압 용승이라고 할 겁니다. 이게 책이 없어요 지금. 저기압 용승. 그 다음 침강은요. 그렇지, 반대여야지. 고기압 침강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용승 세 번째는요 적도에서 나타납니다. 적도 용승. 침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용승 세 군데, 침강 두 군데, 이렇게 정리를 지금부터 좀 할 거야. 알겠지? 자, 용승이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이 부족해져가지고 밑에 있는 차가운 해수가 그거 보충해주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용승이고요. 침강은 바닷물이 너무 몰려가지고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침강입니다. 됐죠? 아까 우리 심층에서의 그 침강하고는 조금 원리가 다르다, 그지? 우리는 원래 위쪽에 있는 물이 내려가는 건 다 침강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거 올라오는 건 다 용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연안용승 보겠습니다. 연안용승은요, 내가 뭘 그릴 거냐면 대륙을 좀 그릴 거예요. 대륙을 그린데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대륙. 됐지? 네, 연안침강도 대륙. 그러면 대륙의 동해안이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 동해안. 그지? 이쪽이 서해안이 되는 거야. 이게 대륙이니까. 됐지? 얘도 대륙이니까 이쪽이 동해안, 이쪽이 서해안이 되겠죠. 됐나요? 박지민 학생 교재가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자, 잠깐만. 네, 다시. 자, 동해안, 서해안 됐죠? 동해안, 서해안. 네. 자, 그럼 이제 바람을 불게 할 거야. 왜냐면 용승이라는 게 이제 바람 불어서 해수가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그지? 그럼 바닷물 어디로 이동했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했거든. 맞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 자, 근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은 이 사실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해서 바닷물이 그쪽으로 100% 이동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실제로는 오른쪽 90도의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북반구에서는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바다 표면이 있어. 표면이 있어. 그리고 바람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분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불게 되면은 보통 바닷물 같은 경우가 이 바람 부는 방향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긴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고요. 이 바람 방향이 거의 한 45도 되는 방향 쪽으로 45도 되는 방향 쪽으로 표층의 해수들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되나요? 근데 이 45도 되는 방향 쪽으로 표층의 해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이 표층 해수가 밑에 있는 해수를 또 끌고선 이동해야 되고, 그지? 그 밑에 있는 애를 또 끌고 이동해야 되고, 또 끌고 이동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힘이 더 약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틀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러면 이 밑에 이제 이 깊은 곳에 있는 얘네들을 평균을 내 가지고 실제 이 전체 해수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좀 정하자.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요, 에크만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에크만이 뭐라고 했냐면은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은 바람 방향의 90도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게 평균적인 이동이다.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을 얘기를 할 거다. 이걸 줄여가지고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를 겁니다. 에크만 수송. 그래서 문제에서도요, 표면에서의 이 해수의 이동 방향, 즉 오른쪽 45도에 대한 얘기는 별로 물어보진 않고 표면만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동을 하는 거니까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인 이 에크만 수송들을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로 이동을 하게 돼요. 뭐가? 해수가.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남반구에서는요, 왼쪽 90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요게 에크만 수송의 방향입니다. 방향. 됐지? 자, 그러면 우리 동해안을 먼저 한번 볼게. 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부는 거야.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자, 이거 남풍이야, 북풍이야? 남풍입니다. 바람은 항상 불어오는 쪽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동해안에 남풍이 부네요. 됐나요? 자, 그럼 에크만 수송, 즉 해수 어디로 이동하냐면 오른쪽 90도.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즉 해안에서부터 먼 바다 쪽으로 바닷물이 쓸려 나갑니다. 바람이 남풍이 불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빗금치는 요 부분, 자, 요 부분 어때? 바닷물이 줄어들겠지? 이 부분 줄어들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거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올라오는 용승이 나타난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동해안에서 남풍 불 때 연안 용승. 그럼 서해안은 어떻게 될까요? 서해안은 무슨 풍 불어야 될까? 그렇지, 북풍이 불어줘야 거꾸로 북풍이 불어줄 때 바닷물이 그 북풍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바닷물이 부족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용승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연안 용승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용승에서 올라오고 침강에서 내려가고 하는 게 약간 좀 입체적인 표현이잖아, 사실, 그지?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을 좀 갖다 쓰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데, 너네 혹시 그 옛날에 중학교 때 자기장 표현하는 방식 기억해? 그래서 뭐 지면에 꽂히는 거 그렇지, 그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책상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고, 그지? 이렇게 X 치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요 표현을 여기다 좀 갖다 쓸게. 원래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뭐 잘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용승 어떻게 해야 돼? 점. 올라오니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 이 용승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뚫고 나오려고 하는, 밖으로 지면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형태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나는 이걸 용승으로 표현하고요. 이걸 침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침강을 너네가 그려볼래? 침강? 연안 침강? 연안 침강 동해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 동해안에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북풍이 오히려 네, 나타나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네, 서해안에서는 남풍이 나타나줘야 되겠네. 그래야 네, 오른쪽 90도로 또 오른쪽 90도로 이렇게 바닷물이 오히려 해안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뭐가 일어나? 침강, 침강. 되나요? 침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거를 용승은 동해안, 남풍 막 이렇게 외울 게 아니야. 만약에 문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네모 빨리 그려. 동서 표시해. 그리고 난 다음에 남풍인지 북풍인지를 그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알겠지? 자, 저기압 용승 가겠습니다. 저기압 용승. 자, 저기압 용승은요. 저기압의 상태를 일단 보겠습니다. 저기압 중심을 그려보면 네. 바람 저기압 중심. 자, 저기압 중심은요. 우리가 상승기류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형태로 네, 바람이 이렇게 네, 불어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 어떤 형태여야 돼? 오른쪽 90도. 되지? 오른쪽 90도로 이렇게 바람이 바람이 아니라 평균적인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빨간 색깔 화살표 따라가다 보면 해수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해수, 그지? 네. 빠져나가니까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돼? 물이 부족해지네. 그러니까 여기가 용승 이렇게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고기압은 하강기류 나타나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게 고기압이거든. 그럼 이거에 오른쪽 90도. 네, 이렇게 되죠. 모여든. 그렇지, 모여드네. 그럼 얘 뭐여야 돼? 얘는 침강. 그래서 고기압 중심에선 고기압 침강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저기압 침강이라는 말이 있을까? 저기압 침강 절대 없어요. 이거 남반구에서 해도 남반구도 저기압 용승이고 남반구도 고기압 침강이야. 남반구는 아까 반대라 했지. 왼쪽이라 했지. 그지? 근데 남반구에서의 저기압은요. 남반구 저기압은 우리가 오른손으로 상승기를 잡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상승기를 잡거든. 그러니까 남반구 저기압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바뀌고 또 바뀐 건 두 번 바뀌는 건 그게 그건 거야. 그지? 그래서 저기압 침강 그런 말 없습니다. 됐죠? 고기압 용승 그런 말 없어. 그러니까 익숙하게 그냥 저기압 용승. 이거 이제 익숙하게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적도 용승 마지막입니다. 자, 적도 용승은요. 적도 지역을 그려보는 거야. 여기 적도형. 그러면 여기에 북동 무역풍이 있고 남동 무역풍이 있네. 적도에. 맞지? 그럼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어디요? 북반구는 오른쪽 90도, 남반구는 왼쪽 90도입니다. 왼쪽 90도 처음 나오죠?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 그 모세기적 막 이렇게 물 갈라지는 그 느낌이야, 이거. 그지?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지니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용승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야.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적도 용승. 마찬가지로 적도 침강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용승 3개야. 연안 용승, 저기압 용승, 적도 용승. 침강 2가지. 연안 침강, 고기압 침강. 되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책에 용승과 침강의 영향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용승은요. 네. 찬물이 올라와 주는 거잖아. 그 밑에 있었던 애들이 올라와 주면서 찬물에는 산소도 많고 영양염료도 많고 그러니까 좋은 어장 형성할 수 있고요. 또 서늘하고 찬물 올라오니까 밑에 있는 좋은 걸 위로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용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어장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서늘하고 안개가 좀 낀다. 찬물이 올라오면 이제 안개가 좀 낍니다. 그다음 침강의 영향은요. 침강은 오히려 이제
뜨거운 물들이 내려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가 좀 높아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온도가 높은 애들의 층이 두꺼워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또 고기가 좀 이렇게 너무 뜨거운 물들이 아니었다면 심층의 해양 생물들한테 이 표면에 그나마 산소가 많기 때문에 얘가 침강하면서 내려가면서 걔네들한테 산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용승과 침강의 영향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영향들보다는 종류.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이 나타난 이유가 보통 우리가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90도의 형태로, 북반구 오른쪽 90도의 형태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는 이런 정상적인 상호작용들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과제는요. 과제는 117페이지까지. 우리 용승하고 침강은 안 내겠습니다. 11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는 게 과제입니다. 됐죠? 과제를 할 때는 그 문제를 풀면서 옳지 않은 문장 옳게 고쳐서 알겠지? 그렇게 오는 게 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